시작. 네, 세무법인 진명의 정호연 세무사입니다. 예, 송철수입니다. 네, 이번 달에는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금 출처는 원칙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 개인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 본인의 소득이라든지 그 재산 상태, 그리고 연령 등을 고려해서 자력으로 취득하기 힘들다라고 과세관청에서 파악을 하면 이제 실시하게 되는 조사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치과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치과 원장님이실 테니까 치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세무조사로 이어지죠. 세무조사 나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조사 받는 게 이제 말씀하신 네, 뭐 적절하게 소명이 안 됐을 경우에 조사로까지 확대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배우자라든지 소득이 없는 배우자, 자녀분들이 이제 재산을 취득했을 때 이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그런 조사인데요.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금 출처 조사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특정 개인이 어떤 재산을 취득했을 때 네. 과세관청이 분석을 하고 이렇게 소득, 연령, 재산 상황을 봐서 자력으로 취득은 하긴 힘들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오는 그 조사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뭐 배우자, 우리 원장님들의 배우자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증여세 문제가. 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원장님들처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을 때는 고소득 전문지. 분석을 통해서 그 자금의 원천이 네. 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의 소득이다라고 분석이 될 경우에는 이제 개인 통합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죠. 결국에는 이제 병원 조사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죠.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조사와 관련된 서적들도 많은데 사실 그렇죠.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조사 사무처리 규정이거든요. 국세청에. 사실 거기는 법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규정을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보다 더 그렇죠. 이제 중요한 조사 사무처리 규정상에 이제 정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신 적이 있을까요, 대표님도?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네. 기준이 뭐 이렇게 한 20년 전에도 이 기준 아니었나요? 저도 세무사 합격할 때쯤에도 이 표를 본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에 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그래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세대주인 경우는 40세 이상인 자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당초에는 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줄은 거예요? 줄어듭니다. 1억 원이 줄어서 3억까지는 뭐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별다른 증여세를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집값은 20년 전보다 뭐 거의 한 4배, 5배 뛰었는데 기준은 오히려 낮춰졌다는 게 참 의아스럽네요. 네, 그러니까 일일이 그 과세관청에서 무언가가 이제 증여로 추정되는 것들이 발생했을 때 다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원이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는 별다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규정인데 금액을 하향 조정하면서 과거보다는 더 타이트해졌다.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 보통 보면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집중 좀 해주시고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어떤 일정 금액 그렇죠.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일정 금액이 이 정도 선에서 플러스 조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배제한다는 기준일 뿐이지 추정을 배제한다는 기준일 뿐이지 운이 나빠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 이하라도 추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보통 우리 원장님들은 40세 이상인 분들이 많을 테니까 주택이 여러 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주택은 3억 원까지는 사시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자기 돈 갖고 아파트 다 사신 분은 안 계시고 대부분 이제
대출 받아서 사실 건데 이제 대출 그렇죠. 채무 상환 같은 경우도 그렇죠. 5천만 원까지는 그렇죠. 그렇다 이제 이런 부분. 그렇죠. 그 부분도 잘 짚어주셨는데 뭐 병원 운영하시면서 우리 이자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렇죠. 또 초과 인출금 이자라고 해서 우리가 무한대로 다 이자 비용이 다 경비 처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채무를 상환해도 되겠느냐라고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뭐별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자금 출처, 소명 배제 기준 이렇게 이제 이해를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네. 예, 우리가 자금 출처하면 꼭 쫓아다니는 게 그 리조트 있잖아요. PIC. PIC 자꾸 헷갈려요. PIC하고 PCI 헷갈리네요. 그 PCI를 이제 자주 이제 같이 다닌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그렇죠. 소득 지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출 결국에 그럼 네. 자금 출처 조사는 그 소득 지출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신고 소득과 재산 증가 그 내역과 차이가 클 때 나오는 조사인데 네, 그렇죠. 이제 나왔단 말이죠. 네, 나왔다. 일단은 나왔다. 네, 나왔다. 네.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 표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뭐 1, 2년 전 거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 5년 전, 6년 전까지의 어떤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입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100% 다 입증을 네. 못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증여 추정 판정 기준이라고 해서 이역과 취득 자금, 그러니까 재산을 뭐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10억에 20% 중 작은 금액까지는 입증을 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이거든요. 풀어서 설명드리면 10억 이하는 20%, 10억 이상은 2억.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그렇죠. 하시면 되죠. 예시를 들어서 좀 봐보면요. 네. 이번 재산 취득 자금이 이제 8억이었어요. 네, 8억짜리 뭘 8억이죠. 샀다. 8억이죠. 그러면 10억 이하기 때문에 20%. 그러면 1억 6천만 원이 증여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은 이제 소명을 안 해도 되는. 네, 그렇죠. 네, 이 정도면 6억 5천은 우리가 내가 입증을 했어요. 소명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8억에서 6억 5천을 빼면은 우리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 5천. 1억 5천이거든요. 그러면 1억 5천은 판정 기준인 1억 6천보다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로 증여가 1억 5천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 1억 5천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이제 과세되지 않는 시켜서 거고요. 이건 패스. 네, 패스고요. 네. 근데 반대로 똑같은 취득을 했어요, 8억에. 똑같은 근데 이제 8억짜리 입증 샀다. 금액을 6억 5천이 아니라 이제 6억으로 한 거죠. 입증한 금액이. 5천만 원 적네요. 그렇죠. 음. 근데 결국 이제 미입증 금액이 2억이 될 테고요. 예. 똑같이 판정 기준은 20%인 1억 6천인데 예, 1억 5천. 결국은 미입증 금액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체로 2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4천만 원이 아니라 그렇죠. 4천만 원이 아니라 네,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증여 그러니까 네, 그 네. 과세 표준으로 잡아버린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가 될 수 어, 있다는 것이고요. 어. 결과적으로 똑같은 케이스인데 사실 그 5천만 원 때문에 5천만 원 때문에 이익을 때문에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 예,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까 사실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 규모라든가 입증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취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우리가 뭐 사실은 이제 평상시 알아두면 좋지만 평상시 바쁜데 이거 어떻게 다 기억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요 지금 동영상 네. 보시는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나 상가. 이제 아파트나 상가 사시기 전에 계약하시기 전에 한번 세무사님하고 이제 이런 부분 상담을 해 보시면 이제 필요한 팁을 얻을 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취득 자금이 10억을 넘겼을 때 20억을 가정하면 여기는 10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2억 한도가 걸리거든요. 맥시멈. 네, 맥시멈. 그러니까 2억이 걸리고 입증은 15억을 했고 결국에는 미입증 금액이 5억이니까요. 이 5억 전체가 또 과세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5억에서 2억 빼고 3억이 아니라 네. 5억 전체가 이제 과세 표준이 된다. 네. 뭐 신고한 소득 금액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신다면 별 문제는 없게
쓰나 우리가 이제 뭐 좋은 뭐 매물이 나와서 자기 신고한 금액보다 좀 더 큰 어떤 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에는 이런 대출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하시는 게 그러니까 방금 이제 굉장히 대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였네요. 그래서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5천만 원 대출 받으면 네. 2억에 대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금 조달 어떻게 하실지 네. 그런 부분에 한번 네. 코칭을 좀 미리 받으시면.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이제 자금출처 조사가 나왔을 때 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서식이거든요. 하나 이제 사례. 네, 사례입니다. 네, 사례인데 드리는 거죠. 일단은 그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을 테고요. 네, 조사 기간. 가령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14년부터 17년까지의 기간에 이제 주로 이제 네, 세무 조사를 뭐 3년 대부분 3년 네, 걸 받고 뭐 경우에 네. 따라서 이제 5년에 네, 대해서 이제 네.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 재산 증가액에 대해서 또 소비액에 대해서 입증을 해라라고 이제 안내를 하죠. 네.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도 말, 연도 초, 조사 말까지의 금융 잔액을 비교해서 늘어난 부분에서 우리가 소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충분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 등 사용 금액인데 이거는 이제 소비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비액. 네, 소비 지출. 소비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는 내용들인데 말이 많은 부분이더라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그 조사는 구세청 내부적으로 조사 관리 팀이 있고 또 네. 실무 조사 팀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세원 관리과 네. 그리고 이제 조사과. 그래서 구분이 돼 있죠. 조사 관리과는 조사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는 거죠. 음. 사전에 분석을 해서 성실도 등을 분석해서 선정을 하는 부서고 조사팀은 조사관리과에서 내려준 그 대상 납세자는 이제 실제 조사하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부서냐, 네. 실시부서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사관리팀에서 일단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카드 사용액은 뭐 개인용이건 사업용이건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전체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소비 지출액으로 일단은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도 네, 구분하지 않고 다 개인용도 개인 소비액으로 일단은 분석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것이고요. 홈택스 등록됐다고 뭐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은 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사업용이건 아니건 개인 소비 지출액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내려보내면 조사팀에서는 일단은 그게 사업용인지 그리고 또 사업용이라도 100% 경비 처리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필요 경비로 처리한 게 얼마인지 그리고 그 업무무게한 경비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이외의 경비를 이제 소비액으로 이제 보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용이건 개인용이건 구분하지 않고 전체 소비액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 선정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거 구분이 안 되는데 뭐 일단은 조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소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그렇죠. 거는 이제 세무조사 이미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 나오는 게 제일 그렇죠. 우리가 해피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사업용으로 쓴 경비라면은 소비액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입증 가능하지만 문제를 말씀하신 선정이 됐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그 일반적인 소비액은 사실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런 조사 다 이제, 대상자로 네, 선정될 대부분이 정도의 어떤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카드로 뭐 재료비라든지 각종 비용들을 결제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 보면 뭐 장비나 뭐 차량도 그렇죠. 카드로 이제 뭐 일시로 이제 결제할 능력이 해서 카드로 이제 할부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가능하면 그래서 카드로는 고액 결제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뭐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갈 때 좀 쓰려고 마일리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사업용 카드를 안 되니까 이제 개인용 카드로 해서 마일리지 좀 그 명목으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소탄 대신이다. 예, 그래서
뭐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비액으로 일단은 나중에 소명 가능하겠으나 소비액으로 잡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는 참고를 하셔서 뭐 결제하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 말씀해 좋을 주신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기에 이제 부동산 취득인데 사실은 뭐 자금 출처 조사에 있어서 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여기서 걸리니까. 예,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으니까요. 대부분 예. 여기서 걸리니까. 네네. 그래서 항상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취득하시기 전에 본인의 어떤 자금 그 신고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게 이제 그 보통 5년간의 가처분 소득 금액, 가처분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 금액에서 세금을 납부한 그 누적 개념으로 이제 가처분 소득을 언제 뭐 17년 말 현재 가처분 소득이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으로 이제 그 기준을 잡아서 취득 자금과 그래서 대출을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대출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저당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 대출이 있을 텐데 담보대출, 신용대출, 네,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보통은 이제 근저당을 많이 하시는데 네, 담보대출. 근데 요즘에는 뭐 주택도 그렇고 또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또 원장님들 또 신용대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신용대출도 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의하실 게 근저당은 세무서에서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신용대출은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표시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카드 사용액과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을 받으셔서 이제 취득을 하시면 사후에는 입증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나오면은 사전이 되는데 네,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서 이제 선정될 수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네. 사실은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해서 네.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이제 신용대출 네. 보통 한 1억 정도 더 땡기실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네. 경우에도 마찬가지 네. 세무사님하고 자금 어떻게 이제 조달하실지 네. 반드시 코칭을 받아보시는 게 네. 사전에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몇 억의 자금이 필요한데 근저당도 받을 수 있고 개인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다. 근데 신용대출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좀 더 낮아요. 뭐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더 낮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근저당이 더 낮겠지만 네,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이면은 차이가 크지 않다라면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좀 네, 깔끔할 것 같은. 담보대출을 받고 네. 등기부등본상에 채권 최고 금액이 표시가 되면 네. 그걸 가지고 요걸 확인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세는 우리 그 가처분 소득 금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금액이니까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초반에 이제 서류를 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의 자금으로 판정됐을 때는 개인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저처럼 일반인이면 네. 그냥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여, 네. 너 뭐 누구한테 아버님 부모님 받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 동영상 보시는 이제 원장님들처럼 이제 국세청에서 흔히 말하는 고소득 전문직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한테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치과에서 수익금을 산루해서 그 돈으로 이거 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그렇게 추정되면은 이제 당연히 병원 세무조사 받게 되는 거니까 뭐 가장 원치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상황 되기 전에 미리미리 상담 받아서 이제 코칭 그게 결국은 이제 자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고 이제 이거 자금 어떻게 조달하실 건지 코칭 받으시는 게 그리고 좋겠다. 이제 또 요즘 들어서 원장님뿐만이 아니고 뭐 원장님 이제 배우자분들이 뭐 상가나 주택을 취득하셔서 그래서 이제 부부간의 증여 그 공제액이 6억이니까 금액이 크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증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도 이런 사항도 꼭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증여할 때도 이런 거죠. 무슨 돈이 있어서 증여했냐.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죠. 무슨 돈이 있어서 증여했냐. 이런 부분.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정답이다. 경우도 매번 미팅할 때마다 가처분 소득
주택에 관련돼서 그 표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항상 항상 네. 마지막 리포트에 연예인이 포함되더라고요. 항상 큰 이제 뭐 자금 집행 계획 그 세우실 때 가처분 소득 고려하셔서 불필요한 뭐 조사는 안 받는 게 가장 최우선이죠. 제일 좋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지금까지 자금출 조사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는데요. 고액 그 자산을 취득하시기 전에 주로 꼭 아파트나 상가. 꼭 본인의 그 가처분 소득을 파악하셔서 대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소명 가능 금액들을 고려하신 다음에 꼭 자금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독자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8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